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이제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양극화의 4가지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경제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궁금증을 그래도 우리가 나침판처럼 특정 키워드를 가이드 삼아서 해석하고 진단했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제학자들도 나름대로의 성격들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는 말들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집계할 때마다 점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일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매달 새로이 수정해서 집계를 했었을 때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락폭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두들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와 고강도 물가 상승이 같이 유발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전개되는 경제적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그 양극화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코로나19,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것들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이 크게 4가지 양극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 간의 양극화입니다.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전의 여러 경제적 위기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경제적 위기는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양극화 심화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전개될 현상 중에 하나가 국가 간의 양극화가 유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종 간의 양극화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부분은 연일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그리고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은 큰 하락세를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간의 양극화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바로 이 4가지 요소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일단 개인 간의 양극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 뒤에는 항상 개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나라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똑같이 개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됐었습니다. 먼저 양극화의 수준을 가름하는 지니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니 개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가 균등한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1996년, 즉 IMF 외환위기가 유발되기 전에 우리나라 지니 개수는 0.298로 나름대로 소득 분포 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후인 2000년 들어서는 0.358로 나름대로 점점 1에 가까워진 수치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1990년부터 1993년도에 스웨덴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스웨덴의 지니 개수 역시도 0.249에서 0.290으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고요. 이탈리아도 1992년 외환위기 당시에 0.324에서 0.366으로 역시 지니 개수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 간의 양극화를 유발하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의 예전 상황을 한번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그 뒤부터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문제점, 난제 중에 하나로 양극화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곤율도 그 즈음에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임금 격차 비율도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확대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점점 더 가속화되다가 이러한 소득 분포의 불균형을 다소 완화하는 기조가 최근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조금 회복돼 가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19라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이번에도 역시 양극화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인 이 자료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어느 한 나라 예외할 것 없이 점점 더 사람들의 갈등의 골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갈등의 골이 극대화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큰 근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개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통계적인 징후로 아마 이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이 터널을 지나간 뒤에 우리 앞에 보여질 경제적 현상은 개인 간의 뚜렷한 경제적 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민해야 될 경제적 요인으로 가계부채의 급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민간 부채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자 및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도 코로나19 이후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위정자들 그리고 국가의 리더십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든 잠재울 대안이 필요했는데요. 아마 뾰족한 수가 이렇게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사용했던 전략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 신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누르는 그런 형태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번 낮춰보기 위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잡았습니다만 오히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린다고 해서 돈을 안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급격히 늘었고, 캐피탈 등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사업자들의 가계대출 증가율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1금융권의 은행을 통한 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그래도 잠재웠습니다만, 반대로 캐피탈과 저축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지금 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가계대출이 눌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다라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처음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서민들을 더 고금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꼴밖에 안 됐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자각 때문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풀어서 다시 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일부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적인 기조를 바꾼 상황입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필요한 어떤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있는 지금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이것도 우리 경제나 금융권의 커다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계속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2006년이고요. 독일이 2009년, 프랑스 같은 경우 2018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맞닥뜨린 유럽인들의 기조는 사실 빨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 미래를 본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 그리고 새로운 물건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어린 소비, 이런 것들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연령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악순환의 국면에서 선순환의 국면으로 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고 누군가가 소비를 해서 그것 때문에 고용이 유발돼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유럽에서는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꽤 선전을 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젊은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아직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연도는 2026년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때 우리가 보여줬던 방역의 기민함이라든가 정책적 기조의 순발성, 그리고 많은 민간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직까지 젊고 역동적이고 혁신성을 유발할 수 있는 DNA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위기일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연도가 2026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이론에는 뭐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로 10년 주기 위기설. 실제로 98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정말 10년 단위로 뭔가 새로운 위기들이 꼭 봉착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다음번 위기는 우리 사회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다음이 되겠죠. 저는 이 다음번 위기에도 이번처럼 뭔가 드라이브인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 방역 체계에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기업들도 비대면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순발력과 기지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간의 양극화를 어떻게든 편차를 줄여서 이 다음 위기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양극화 흐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영끌로 샀는데 이걸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지금 바로 판매를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를 비롯해서 정부 기관과 관련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요즘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빈집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과열되고 또는 부동산이 연착륙하고 경착륙하고 그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희의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게 바로 빈집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빈집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빈집이야 저도 있는 거 알아요. 우리 TV 프로 중에서 뭐 어촌 마을이나 농촌 마을에서 하루 세 끼 먹는 그런 프로그램 봤더니 정말 빈집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서 빈집 그러면 농촌이나 어촌에 나름대로 낙후된 그런 단독주택, 농가나 어가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빈집 문제는 이제 전 광역시까지 불거진 대표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한테 또 다른 또 착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빈집이 많은 건 알겠지만 100채 중에 8채, 100채 중에 한 7, 8채, 뭐 이 정도 빈집이 있는 거야.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인데요. 빈집 비율이 8%다라고 하면요. 100채 중에 띄엄띄엄 8채가 빈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든 간에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시가지는 다 주택수가 꽉 차 있지만 구시가지는 말 그대로 두 집 중에 한 채가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지자체 단위로 했었을 때 8%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대구 지역의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대거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30년 이상의 건물 수와 그다음에 지붕 분량 건수가 많고 1층 건물 수가 많고 즉 구시가지를 골라낸 것이고요. 여기다가 고령화 지수까지 같이 겹쳐졌을 경우에는 특정 시가지에는 진짜 두 집 건너 한 집 또는 세 집 건너 한 집이 모두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자산의 거의 60, 70%가 전부 부동산으로 귀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런 구시가지, 빈집촌으로 급격히 진화 발전할 곳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목돈이 크게 묶여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겠다는 사람마저도 없어지다 보니 이렇게 큰 목돈이 묶여버리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빨리 불황의 기조로 진입하면서 광역시에서도 전출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전출자들은 수도권으로 많이 전입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급격하게 양극화될 분야는 바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간의 양극화는 다시 지방 경제의 빈집 문화를 심화시키고 그러면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빈집 문제는 자신의 자산적 가치의 유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도 또 한 가지의 양극화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인 것이죠. 자, 이처럼 빈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낙후된 농가나 어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빈집촌으로 형성되는 기조가 생기면 이게 급격하게 빈집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대응이 주식시장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어떤 지자체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제가 조금 러프하게 10년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 지역이 어떤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는지를 표시해온 내용인데요. 1960년대는 전 세계 생산의 40%를 이 국가에서 혼자 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미국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이제 유럽과 일본이 70년대 들어 완벽하게 복구했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제조 기능을 70년대 들어서는 유럽과 일본이 담당하게 됐고요. 1980년대 들어서는 다시 한국과 대만이 삼저 호황에 힘입어서 전 세계 제조 기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다시 그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조 기능이라는 건 더 싼 지대, 더 싼 임대료를 찾아서 또는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10년 단위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제조 기능을 상실한 그 지역,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미국에서 제조 기능을 상실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어떠한 행보를 걸어가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최대 도시로 꼽혔던 10곳 중에 8곳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중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1960년대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던 디트로이트가 전체 시민의 85%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뭐의 상징인가요? 바로 자동차죠. 이처럼
특정한 경제적 불황이나 이것들로 인해서 특정 산업의 생태계가 와해되면 이것은 그 산업의 생태계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에도 각 국가마다 어떤 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와해되거나 붕괴돼서 그 산업 생태계를 근거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가 또 몰락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유발되는 게 지역 간의 양극화죠. 그리고 그런 지자체, 몰락한 지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3,483개의 읍면동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향후 25년 이내에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은 2,242개예요. 벌써 인구구조상에서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좀 전에 제가 고령화, 비율과 빈집이 많은 지역이라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과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향후 25년 이내에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의 많은 자산가들도 지금 부동산 형태로 자신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적 가치가 유실됐었을 때 이것이 또 양극화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행보를 먼저 걸어갔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본은 820만 호의 빈집이 있고요. 42만 헥타르에 대한 농경지가 휴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4개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그런데 이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410만 헥타르에 대한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진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작고하다 보니까 그 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땅을 실질적으로 물려받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는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이 휴경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멀리까지 가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또 상속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처럼 소유지가 불분명해진 땅의 면적이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열기 이런 단어가 부동산 침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었을 경우 결국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도 부동산, 특히 지방 부동산으로부터의 붕괴 내지 침체를 걱정해야 될 수준이 오게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으로 유발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 국가 간의 양극화가 시작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전 세계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로 가장 상위에 이 4가지를 꼽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 분포의 양극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요소들이 지금 바로 우리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이 여러 가지 아젠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로 잡혀져 있는 키워드에 해당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미 한번 목격한 적이 있었었죠. 언제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로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이 일어난 것에서 우리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불확실성은 그것을 단기간에 봉합하지 못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요. 유럽과 미국은 2010년도 정도 들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바로 중동의 일부 국가와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30%가 넘는 등 여러 어려움들이 오히려 가중되기만 하고 좀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안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면 또다시 겨울이 오죠. 그런데 많은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백신을 완벽하게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구 100명, 100% 이상, 인구 100% 이상 백신 공급 계획을 한 국가들이 대부분 고소득 국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소득 국가가 아닌 중하위 소득 국가들은 이렇게 백신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이 아직 안 세워졌다는 게 확인되는 것이고요. 대륙별로 백신 접종률을 확인해도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과 북미 지역은 많이 전개됐던 과거의 통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 간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간의 양극화입니다. 사실 이미 업종별로 어느 업종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개인 소득은 큰 편차를 누리게 된다는 거 국가별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더욱더 뻗어나가는 업종이 생겼고, 앞으로 그 업종에 큰 체질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운 업종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보시면 여객, 그다음에 항공 운수업은 지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히 위축됐었고, 뿐만 아니라 면세, 휴양, 테마파크 이런 여러 가지 여행업들만 보더라도 큰 악재가 겹쳤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회사 업종들은요, 오히려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마저도 회사 입장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네이버나 카카오가 연봉 상승률을 10% 이상을 약속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주요 기업들이 지난 코로나19 들어서 1억 넘는 연봉을 보인 그 숫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쪽 업종은 오히려 더욱더 잘 나가고, 다른 쪽 업종은 오히려 더더욱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연봉 동결 등으로 귀결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양극화 흐름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양극화 기조 속에서 움크려들고 위축만 돼야 될까요? 사실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양극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온 건데요. 항상 위기 뒤에는 산업의 재편이 전개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대공황 시절만 보더라도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의 군소 자동차 메이커 300여 개가 난립돼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대공황이라는 혹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청산하거나 또는 사업부를 철수한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을 결국 견뎌냈던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은 이 이후 50여 년 기간 이상 전성기를 누린 바 있죠. 그다음에 1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일 쇼크 이전에는 RCA, 매그나박스, 로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오일 쇼크 이후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가성비, 전기 효율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뒤부터는 일본 가전 사업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커다란 경제적 위기는 변혁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변혁에 부합하는 형태로 사업을 재편하는 곳은 그 뒤에는 무풍지대로 이렇게 반세기 가까운 전성기를 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일순간 20% 초과 공급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20여 개 회사들이 난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초과 공급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사업부를 접거나 철수하거나 매각하게 됐고요. 결국 이 혹한기를 견뎌냈던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제 3개 남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산업 재편을 만들고요. 그 산업 재편에 중심에 놓인 기업은 그 뒤에 무풍지대로 쭉쭉 고속도로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린 이미 확인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처한 국가가 양극화해서 주류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경제TV는 그런 장점이 있죠. 내가 직접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나의 잉여 자금을 어디에 투자함으로써 바로 그렇게 다시 뻗어나갈 곳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우리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양극화 흐름과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대두된다라는 내용 같이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또다시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